죽으라고 버렸습니다. 1937년 스탈린이 20만 명을 화물열차에 실었습니다. 일본 간첩이라는 이유로요. 목적지는 중앙아시아 황무지. 2세 이하 70%가 도착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 크렘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간첩들이 소련 전체 1등을 한 겁니다. 노력 영웅 32명. 소련 역사상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86년 후에 터졌습니다. 일본은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300억 달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버려진 동포를 데려오겠다고요. 세계가 경악한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김태호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5살이에요. 고려인 4세대입니다. 증조할아버지가 1937년 그 화물열차에 타셨습니다. 일본 때문에요. 할아버지는 그 열차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4대째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고향에 못 갔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 흙 한 줌이라도 가져다 뿌려다오. 1960년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고향 땅을 못 밟으셨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2005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고향 땅을 못 밟으셨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2020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고향 땅을 못 밟으셨습니다. 3대가 같은 꿈을 꾸다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왜 못 갔을까요? 일본 때문입니다. 1937년에 일본이 원인을 만들었고, 1945년에 일본이 책임을 회피했고, 1991년에 일본이 귀환을 거부했고, 2020년대에 일본이 한국을 방해했습니다. 100년 동안 일본이 막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한국이 뚫었습니다. 4대 만에 고향에 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습니다. 1937년 일본이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일본군은 연해주 국경까지 위협했습니다. 소련은 긴장했습니다. 일본이 소련도 침략할 수 있다. 스탈린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해주에 사는 동양인들, 저놈들 일본 편 아니야? 연해주에는 고려인 2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 식민 지배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이 싫어서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 눈에는 다 똑같이 보였습니다. 동양인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일본인이랑 구분이 안 돼. 저놈들이 일본 간첩일 수도 있어. 위험하니까 다 보내버려. 1937년 8월 21일 스탈린이 명령했습니다. 연해주 고려인 전원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켜라. 20만 명을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요. 새벽 4시였습니다. 증조할아버지 김영수가 사시던 마을에 소련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쾅쾅쾅. 문 열어. 증조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이었습니다. 증조할머니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8개월째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짐 싸. 30분 준다.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군인이 총을 겨눴습니다. 일본 간첩 혐의다. 더 물으면 총살이야. 일본 간첩이라고요? 증조할아버지는 일본이 싫어서 연해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식민 지배가 싫어서 고향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간첩이라니요. 증조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임신 8개월이에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카자흐스탄. 6,000km. 더 물으면 총살이야. 30분. 30분 안에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쌀 조금, 그리고 족보 한 권. 이것만은 가져가야 해. 증조할아버지가 족보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잊으면 안 돼. 일본 간첩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야.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화물열차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 태우는 객차가 아니었습니다. 소나 돼지 싣는 화물칸이었습니다. 타. 한 칸에 60명씩 밀어넣었습니다. 앉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서서 가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구석에 양동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40일간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본 때문입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지 않았다면, 일본이 연해주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스탈린이 고려인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20만 명이 화물열차에 실리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화물칸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하루에 한 컵, 60명이 나눠 마셔야 했습니다. 밥도 부족했습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 그것도 매일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8월 말이었습니다. 낮에는 찜통처럼 더웠습니다. 60명의 체온이 뒤섞여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땀 냄새, 소변 냄새, 구토 냄새가 뒤엉켰습니다. 밤에는 얼어붙을 듯이 추웠습니다. 시베리아를 가로지르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3일째, 옆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애가 숨을 안 쉬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으니까요. 다음 정차역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군인이 물었습니다. 시체 있어? 네, 세구요. 내려놔. 그게 끝이었습니다. 묻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세 이하 아이들 70%가 죽었습니다. 10명 중 7명이요. 증조할머니는 만삭의 배를 안고 버티셨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자기 물과 빵을 증조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먹어. 뱃속에 애가 있잖아. 당신은요? 난 괜찮아. 증조할아버지는 5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드셨습니다. 쓰러지셨습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으셨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증조할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여보,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아기 아빠잖아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일본이 만든 지옥에서요. 9월 말이었습니다. 40일 만에 기차가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려. 증조할아버지가 밖을 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지평선까지 펼쳐진 텅 빈 땅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카자흐스탄. 너희가 살 곳이야. 집은요? 없어. 물은요? 저기 강이 있어. 3km 가면. 식량은요? 군인이 비웃었습니다. 알아서 해. 일본 간첩들. 일본 간첩.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일본 간첩이 아닙니다. 일본이 싫어서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군인이 총을 겨눴습니다. 닥쳐. 한마디 더 하면 총살이야. 기차가 떠났습니다. 20만 명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버려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0월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0도, 영하 5도, 영하 10도. 그때 증조할머니가 배를 움켜쥐셨습니다. 여보, 배가 아파요. 뭐라고? 애가 나올 것 같아요.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영하 15도 추위에서 아기가 태어나려고 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누울 곳도 없었습니다. 이불도 없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내가 뭔가 만들어 볼게. 증조할아버지가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하셨습니다. 손톱이 깨졌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들이 도왔습니다. 같이 팝시다. 10명이 달라붙어 땅을 팠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겨우 사람 누울 크기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여보, 여기 누워. 증조할머니를 구덩이에 눕히셨습니다. 마을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내가 아이 받을게요. 예전에 산파일했어요. 산파 할머니가 증조할머니 곁에 앉으셨습니다. 힘줘요. 네, 힘. 증조할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남자들은 구덩이 주변에 서서 바람을 막았습니다. 사람 바람막이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마지막 비명과 함께 응애,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산파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달려가셨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황무지 한가운데 땅굴 속에서 태어난 아이. 그게 우리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름은 영호, 김영호. 영호요? 영원히 빛나라는 뜻이야. 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라고.
증조할아버지가 아기를 품에 안고 동쪽을 바라보셨습니다. 6,000km 넘어 고향 쪽이었습니다. 영우야, 일본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어. 하지만 언젠가 꼭 고향에 데려갈게. 아버지가 약속한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100년이 걸릴 약속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겨울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영하 30도, 영하 40도.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10가구가 하나의 큰 땅굴을 파서 같이 살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식량이 없었습니다. 가져온 쌀은 일주일 만에 바닥났습니다. 사람들이 풀뿌리를 캐 먹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굶었습니다. 노인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나는 됐어. 젊은 사람들 먼저 먹어. 할머니 한 분이 며칠째 굶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감기가 폐렴이 됐습니다. 약이 없었습니다. 병원도 없었습니다. 폐렴이 사망이 됐습니다. 그 겨울, 그 마을에서만 47명이 죽었습니다. 전체 고려인으로 보면 첫 해에 15,000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 중 15,000명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본 때문입니다. 일본이 연해주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스탈린이 고려인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15,000명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일본 놈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복수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복수하냐고요? 살아남는 게 복수였습니다. 성공하는 게 복수였습니다. 일본이 죽으라고 버린 땅에서 살아남아서 성공해서 당당하게 고향에 돌아가는 게 복수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땅굴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카자흐인이었습니다. 현지 유목민이었습니다. 당신들 여기서 뭐 해요? 증조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일본 간첩이라고요. 카자흐인이 땅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픈 여자, 신생아, 굶주린 사람들. 일본 간첩, 이 사람들이? 카자흐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첩이 애 낳고 굶어 죽어요? 말도 안 돼.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절망하셨습니다. 역시 아무도 안 도와줘. 하지만 1시간 후, 그 카자흐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양저지였습니다. 따뜻한 양저지 담긴 가죽 주머니였습니다. 이거 먹어요. 아기한테 줘요. 증조할아버지가 어리둥절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까? 우리는 간첩이라면서요. 카자흐인이 웃었습니다. 난 눈이 있어요. 간첩이 아닌 건 보면 알아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카자흐인도 스탈린한테 당했어요. 1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당신들 마음 알아요. 그 카자흐인 이름은 마흐무트였습니다. 그 양젓 덕분에 아기 할아버지가 살아남았습니다. 증조할머니도 회복하셨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마흐무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갚을 거 없어요. 사람이 사람 돕는 거죠. 마흐무트가 손을 저었습니다. 대신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살아남아요. 죽지 마요. 당신들이 살아남아야 일본 놈들 코가 납작해지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복수였습니다. 겨울이 끝나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800명 중 753명이 살아남았습니다. 47명을 잃었지만 나머지는 버텨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았어. 이제 뭘 해야 할까?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죠. 안 그러면 또 굶어 죽어요. 맞아요. 봄이 오면 씨를 뿌려야 해요. 증조할아버지가 주먹을 쥐셨습니다. 좋아. 농사 짓자. 성공하자. 그래서 당당하게 고향에 돌아가자. 사람들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일본이 죽으라고 버린 사람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격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100년에 걸친 반격이요. 겨울이 끝났습니다. 1938년 봄이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얼었던 땅이 풀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농사를 지어야죠. 안 그러면 또 굶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황무지였습니다. 풀도 제대로 안 자라는 땅이었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때 소련관리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집결해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관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너희에게 할당량을 준다. 헥타르당 2톤. 못 채우면 시베리아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헥타르당 2톤이요? 우크라이나 흑토에서도 2.5톤이 최대예요. 여긴 황무지라고요. 물도 없는데요. 관리가 씩 웃었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야. 일본 간첩들. 또 일본 간첩이었습니다. 관리가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가능해. 죽으라는 거잖아. 절망이 퍼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충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해주에서 벼농사 전문가로 유명했던 분이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소. 뭐요? 벼농사. 조선 방식으로.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물이 없는데 벼농사를 어떻게 해요? 박충근이 대답했습니다. 수로를 파는 거요. 저 멀리 강에서 여기까지 12km를. 맨손으로요? 맨손으로. 안 되면 죽는 거요. 어차피 죽을 거 해보고 죽읍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나도 하겠소. 일본 놈들이 우리 죽으라고 여기 보냈잖소. 살아남아서 복수합시다. 1명, 2명.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마을 남자 200명 전원이 삽을 들었습니다. 수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땅을 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km를 팠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5km를 팠습니다. 6월이 됐습니다. 12km가 완성됐습니다. 물이 왔습니다. 강물이 수로를 따라 흘러들어왔습니다. 물이다, 물이야.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맨손으로 12km를 판 겁니다.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박충근이 지휘했습니다. 조선에서 하던 대로 해요. 이랑 간격 30cm, 모 간격 15cm. 여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수확의 계절이었습니다. 소련관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얼마나 했나 볼까? 관리는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측량이 시작됐습니다. 관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다시 측정했습니다. 세 번째 측정했습니다. 헥타르당 3톤. 목표는 2톤이었습니다. 고려인들은 3톤을 달성했습니다. 150% 초과 달성이었습니다. 관리가 박충근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 박충근이 대답했습니다. 조선 방식이요.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서 빼앗으려던 기술이요. 관리는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아기 할아버지를 안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호야, 이제 시작이다. 일본이 우리 죽으라고 여기 보냈지만 우리가 이겼어. 그게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일본에 대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고려인들이 황무지에서 벼농사를 성공시켰대. 헥타르당 3톤이래. 1940년이었습니다. 소련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려인들에게 집단 농장을 맡겨라. 그렇게 탄생한 게 북극성 코로지였습니다. 초대 농장장은 김병화였습니다. 김병화.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소련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이거든요. 김병화가 말했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면 한계가 있어요. 카자흐인들, 러시아인들도 데려옵시다. 그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와요? 우리는 일본 간첩이잖아요. 김병화가 웃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요. 일본 간첩이 아니라 농사 천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요. 그렇게 북극성 코로즈는 다민족 농장이 됐습니다. 고려인, 카자흐인, 러시아인, 우즈베크인 13개 민족이 함께 일했습니다. 처음에 양전 나눠줬던 마흐무트도 합류했습니다. 김병화 동지, 나도 끼워줘요. 환영합니다. 같이 합시다. 1941년 결과가 나왔습니다. 헥타르당 6톤. 목표 2톤의 300% 달성이었습니다. 소련 전체 1위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김병화 동지, 크렘린으로 오시오. 스탈린이 직접 만나겠다는 겁니다. 스탈린. 그 스탈린이요. 4년 전에 일본 간첩이니까
죽어도 된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요. 김병화가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크렘린 궁, 붉은 카펫, 거대한 홀, 스탈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병화 동지? 네, 동지. 스탈린이 서류를 받습니다. 6톤이라고? 네. 어떻게 했나? 김병화가 대답했습니다. 조선식 농법입니다. 일본이 빼앗으려 했지만 못 빼앗은 기술이요. 스탈린이 김병화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요. 자네들, 내가 잘못 봤군. 일본 간첩이 아니었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4년 전 간첩이라고 버린 사람들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1942년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한창이었습니다. 스탈린이 명령했습니다. 농업 생산량을 50% 늘려라. 다른 농장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북극성 코로즈는 달랐습니다. 김병화가 농장원들을 모았습니다. 목표 50% 증가? 100% 늘립시다. 100%요? 일본이 우리 죽으라고 여기 보냈잖아요.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서 소련 최고가 되는 거요. 그게 복수요. 그의 북극성 코로즈의 기록은요. 헥타르당 8톤, 400% 달성이었습니다. 소련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훈장이 쏟아졌습니다. 노력영웅 훈장. 소련 최고 영예입니다. 1년에 전국에서 200명만 받는 훈장이에요. 북극성 코로즈에서 몇 명이 받았을까요? 32명. 32명이요. 단일 농장에서 32명. 소련 역사상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카자흐인 마흐무트도 노력영웅이 됐습니다. 수은식장에서 마흐무트가 김병화에게 말했습니다. 일본 놈들 코가 납작해졌겠네요. 아직 멀었어요. 고향에 돌아가야 진짜 복수가 끝나는 거요. 김병화가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6,000km 넘어 고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1945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이 졌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고려인들이 환호했습니다. 일본이 졌다. 드디어 졌어. 이제 고향 갈 수 있겠지?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이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고려인들은요. 간첩, 낙인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노력영웅을 32명이나 배추했는데도, 소련 전체 1위를 했는데도 고려인들에게는 여전히 특별 거주지역 제한이 있었습니다. 허가 없이 마을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밤마다 동쪽을 바라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으셨대요. 그때 8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맨날 저쪽 봐요? 고향이 저쪽에 있어서. 고향이요? 여기가 집 아니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여기는 집이 아니야. 일본 놈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곳이야. 그리고 할아버지 손을 잡으셨습니다. 영호야, 언젠가 꼭 고향에 데려갈게. 아버지가 약속한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1950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고향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라디오 앞에서 울으셨습니다. 고향이 불타고 있어. 다 일본 놈들 때문이야. 일본이 우리나라 갈라놨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지 않았다면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전쟁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게 일본 때문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글을 지키셨습니다. 소련에서는 한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고려인들은 몰래 가르쳤습니다. 밤에 커튼을 치고 작은 목소리로 기역, 니은, 디귿, 리.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말을 잃으면 우리가 누군지도 잊어버려. 일본 놈들이 원하는 게 그거야.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는 걸 잊는 거.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한글을 지키는 게 일본에 대한 복수야. 그래서 4대째 한글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한글을 압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죠. 1960년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편찮으셨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상을 지키셨습니다. 23살이었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셨습니다. 영호야. 네, 아버지. 고향에 못 가게 됐어. 무슨 소리예요? 나으시면 같이 가요. 증조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대신 가다오. 고향을 칸 줌이라도 가져다 내 무덤에 뿌려다오.
아버지, 일본 놈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하지 마. 꼭 고향에 가서 복수해. 그날 밤, 증조 할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48살이었습니다. 고향 땅을 밟지 못하셨습니다. 일본이 만든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겁니다. 1991년이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드디어 이동의 자유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흥분하셨습니다. 그때 54살이었습니다. 이제 고향 갈 수 있어. 아버지도 눈을 빛내셨습니다. 30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진짜요? 진짜야. 소련 끝났어. 이제 자유야. 할아버지가 일본 대사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일본이냐고요? 1937년 강제이주의 원인이 일본이었으니까요. 일본이 만주와 연해주를 침략하지 않았다면 소련이 고려인을 간첩으로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책임져야죠.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본 때문에 이 땅에 버려졌습니다. 54년 동안 고향에 못 갔습니다. 귀환을 도와주십시오. 2주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유감입니다. 하지만 1937년 강제이주는 소련의 결정이었습니다. 일본의 책임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편지를 구기셨습니다. 뭐라고? 책임이 없다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간첩 취급받은 거잖아. 너희들이 연해주 침략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하지만 일본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우리 잘못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도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카자흐스탄 고려인입니다. 귀환하고 싶습니다. 대답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러시아에도 물어봤습니다. 가도 돼요. 하지만 지원은 없어요. 카자흐스탄 정부는 오히려 막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떠나면 우리 경제가 무너져요. 사방에서 막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노했던 건 일본이었습니다. 원인을 만들어 놓고 책임이 없다니요. 할아버지가 밤새 우셨습니다. 아버지한테 약속했는데, 고향 흙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일본 놈들 때문에 또 못 가. 2005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편찮으셨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을 지키셨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손을 잡으셨습니다. 준혁아. 네, 아버지. 나도 결국 못 갔어. 일본 놈들 때문에. 아버지, 내가 가다오. 고향을 칸 좀 가져다 우리 묘소에 뿌려다오. 그리고 일본 놈들한테 복수해. 꼭 똑같은 유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68살이었습니다. 2대째 고향 못 가고 돌아가신 겁니다. 2대째 일본에 당한 겁니다. 2020년대가 됐습니다. 한국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반도체.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달라졌습니다. 재외동포를 품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인 특별법,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법안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60살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움직이는구나. 하지만 일본이 또 나섰습니다. 일본 외무성 국장 다나카 유키코. 이 사람이 방해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한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면 안 됩니다. 왜 일본이 방해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는 자원이 있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일본도 그 자원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고려인이라는 연결고리로 중앙아시아와 가까워지면 일본이 밀려나니까요. 다나카 유키코가 작전을 세웠습니다. 80억 달러를 투입해서 한국을 막아라. 카자흐스탄 정부에 로비했습니다. 한국이 고려인 데려가면 당신들 경제 망해요. 러시아에도 로비했습니다. 한국이 중앙아시아에서 힘 키우면 러시아한테 안 좋아요. 미국에도 로비했습니다. 한국 재외동포 정책은 민족주의적이에요. 위험해요. 80억 달러를 뿌렸습니다. 일본 언론도 동원됐습니다. NHK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고려인 정책은 과도한 민족주의다. 아사히 신문이 사설을 썼습니다. 한국은 역사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일본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뉴스를 보시다가 TV를 끄셨습니다. 또 일본이야. 또 방해야. 1937년에 우리 버린 것도 모자라서. 1991년에 책임 회피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막으려고 해. 아버지 손이 떨리셨습니다. 일본 놈들. 100년 동안 우리한테 뭘 한 거야. 1937년 일본 침략으로 간첩 취급. 1945년 일본 책임 회피. 1991년 일본 귀환 거부. 2020년 일본 80억 달러 방해. 100년 동안 일본이 막았습니다. 100년 동안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2020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셨습니다. 가남이었습니다. 제가 병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태호야. 네, 아버지. 나도 결국 못 갔어. 일본 놈들 때문에. 아버지, 내가 가다오. 꼭 가다오. 그리고 일본 놈들한테 보여줘. 우리가 이겼다고. 세 번째 유언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3대가 똑같은 유언을 남기신 겁니다. 3대가 일본 때문에 고향 못 간 겁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61살이었습니다. 3대째 같은 한을 품고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꼭 갈게요. 꼭 복수할게요. 일본한테 꼭 보여줄게요. 저는 1989년에 태어났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너 뭐야? 카자흐인이야? 러시아인이야? 나는 고려인이야. 고려인, 그게 뭔데? 한국 사람인데 일본 때문에 여기 사는 거야. 일본이 뭔 상관인데?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100년 전에 일본이 연해주를 위협해서, 그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간첩 취급받아서, 그래서 여기 버려진 거야. 너무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그냥 여기 사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는 원래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왜 안 가? 일본 때문에 못 가. 이상해. 이상했습니다. 저도 이상했습니다. 이름도 2개였습니다. 한국 이름은 김태호, 러시아 이름은 표도르 김. 학교에서는 표도르라고 불렸습니다. 집에서는 태호라고 불렸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태호야. 아니, 표도르야. 헷갈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국인인가? 러시아인인가? 카자흐인인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는 뭐야?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한국인이야. 일본 때문에 여기 사는 한국인이야. 일본이 뭔데요? 아버지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내 증조 할아버지를 버린 놈들이야. 내 할아버지를 막은 놈들이야.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는 놈들이야. 그때부터 일본이 싫어졌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일본인이 싫어졌습니다. 100년 동안 우리 가족을 괴롭힌 나라니까요. 2010년이었습니다. 제가 21살 때 처음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관광 비자로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오셨군요. 네, 저는 고려인입니다. 4세대요. 심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교포분이시군요. 교포.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교포라니. 나는 교포인가? 한국인이 아니라? 도장을 찍어주면서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여행. 나에게 이곳은 여행지인가? 고향이 아니라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점원이 제 말투를 듣더니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카자흐스탄이요. 아, 외국분이시구나. 외국분. 그 단어가 또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외국인인가? 여기가 내 조상 땅인데, 100년 전에 일본 때문에 떠난 사람 후손인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일본 때문이었습니다. 일본만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서 태어났을 텐데, 일본만 아니었으면 내가 외국분 소리 안 들었을 텐데, 모든 게 일본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4대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이었습니다. 관광 비자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쯤 당당하게 고향에 갈 수 있는 거야? 절망했습니다. 100년이 지났는데 4대가 태어나고 죽었는데 아직도 일본이 막고 있었습니다. 80억 달러 로비로.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유언, 할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유언, 3대의 약속이 제 어깨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2024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일본을 박살냈습니다. 2024년 3월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한국 정부 고려인 특별법 최종 통과, 중앙아시아 고려인에게 영주권 부여.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고려인 특별법 통과, 영주권 부여. 진짜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0년 만이었습니다. 1937년에 일본 때문에 버려진 후 10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이 손을 내민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나카 유키코가 움직였습니다. 총공세를 펼쳐라. 한국을 막아라. 일본 외무성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고려인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한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울 겁니다. 다나카 유키코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추가로 30억 달러를 투입해라. 카자흐스탄을 설득해서 협력을 막아. 일본이 총 11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80억 달러에 30억 달러를 추가한 겁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에 로비했습니다. 한국과 손잡지 마세요. 우리 일본이 더 좋은 조건 줄게요. 러시아에도 로비했습니다. 한국이 중앙아시아에서 힘 키우면 러시아한테 안 좋아요. 국제 언론에도 기사를 뿌렸습니다. 한국의 고려인 정책은 과도한 민족주의다. 일본이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2024년 5월. 한국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과 30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을 체결합니다. 300억 달러, 40조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일본의 110억 달러를 3배로 넘어버린 겁니다. 일본 외무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나카 유키코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이 300억 달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우리 110억 달러의 3배입니다. 다나카 유키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가능해. 한국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1991년의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K-팝,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이 과소평가한 겁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손잡겠습니다. 러시아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고려인 정책을 환영합니다. 일본의 110억 달러 로비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다나카 유키코가 전화기를 집어던졌습니다. 뭘 한 거야? 110억 달러가 날아갔잖아. 부하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날 밤, 일본 외무성은 장례식장 분위기였습니다. 100년간 방해해온 일본이 드디어 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북극성 코로즈 터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그 농장터. 김병화가 노력영웅 32명을 배출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그곳에 서서 말했습니다. 100년 전 일본 때문에 20만 명이 이곳에 버려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연해주를 침략했기 때문에 그들은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일본은 1945년에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1991년에 귀환을 거부했습니다. 2024년에는 80억 달러로 방해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대통령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려인 여러분, 이제 집으로 오십시오. 100년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장면을 TV로 봤습니다.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일본이 100년간 막았던 일을 한국이 해낸 겁니다. 일본 반응은 어땠을까요? 도쿄대 야마모토 교수가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NHK 프라임타임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고려인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마모토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망했습니다. 네. 일본이 완전히 졌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한테 밀렸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야마모토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750만 재외동포라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 거 없어요. 진행자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비교가 안 됩니다. 고려인들은 100년간 한글을 지켰어요.
한국이 손만 내밀면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야마모토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은 100년간 그들을 버렸습니다. 한국은 100년 만에 손을 내밀었고요. 결과가 이렇게 난 겁니다. 다나카 유키코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익명 조건으로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고려인 특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나카 유키코가 대답했습니다. 절대 못 가게 막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늦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80억 달러로는 부족했습니다. 처음부터 200억 달러를 투입했어야 했어요. 그래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다나카 유키코가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못 막았을 겁니다. 한국이 너무 강해졌어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100년 전 일본이 고려인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요? 다나카 유키코가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건 노 코멘트입니다.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일본이 졌으니까요. 100년 만에 일본이 졌으니까요. 2024년 9월이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지 3개월 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영주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호. 표도르가 아니라 김태호. 드디어 한국인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일본이 100년간 막았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공항으로 갔습니다. 알마티 국제공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까지 7시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0년 전 증조할아버지는 화물열차로 40일을 가셨습니다. 일본 때문에요. 저는 비행기로 7시간 만에 갑니다. 한국 덕분에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입국심사대에 섰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습니다. 영주권자시군요. 네. 심사관이 웃었습니다. 돌아오셨군요. 돌아왔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14년 전에는 교포분이시군요였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였습니다. 지금은 돌아오셨군요입니다. 일본이 100년간 막았던 말. 드디어 들었습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쿵. 그 소리가 증조할아버지 무덤까지 들렸을 겁니다. 일본을 이긴 소리였습니다. 전라남도로 갔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고향. 순천시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을이라 황금빛이었습니다. 100년 전 증조할아버지가 보셨던 풍경이었을 겁니다. 일본 때문에 떠나셔야 했던 풍경이었을 겁니다. 마을 이장님이 마중 나오셨습니다. 김태호 씨 맞죠? 카자흐스탄에서 오셨다는. 네. 1937년에 끌려가신 김영수의 증손자입니다. 이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0년 만이구만. 100년 만에 후손이 왔어. 이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일본 놈들 때문에 고생 많았소. 어서 와요. 여기가 당신 고향이에요. 고향. 그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논두렁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일본 이겼어요. 4대 만에 왔어요. 마을 회관에 갔습니다. 족보가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족보를 펼치셨습니다. 여기 봐요. 김명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김명수. 1912년생. 1937년 실종. 실종. 일본 때문에 실종 처리된 겁니다. 이장님이 펜을 꺼내셨습니다. 이제 고쳐야지. 족보에 새로운 글씨가 적혔습니다. 김명수. 1912년생. 1937년 소련 강제이주 일본 침략으로 인한 간첩 누명. 1960년 카자흐스탄 사망. 증손 김태호. 2024년 귀환. 귀환.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또 울었습니다. 100년 만에 족보에 기록된 겁니다. 일본이 지은 이름을 한국이 되살린 겁니다.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김씨 집안 선산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카자흐스탄 흙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묘소에서 가져온 흙이었습니다. 그 흙을 선산에 뿌렸습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고향에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흙이 흩날렸습니다. 100년 만에 고향 흙과 타양 흙이 만났습니다. 일본한테 이겼어요. 100년 걸렸지만 이겼어요.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큰절 3번. 증조할아버지께 1번. 할아버지께 1번. 아버지께 1번. 약속 지켰어요.
3대의 약속, 4대 만에 지켰어요. 그리고 고향 흙을 한 줌 담았습니다. 이 흙을 카자흐스탄에 가져갈 겁니다. 3대의 무덤에 뿌릴 겁니다. 기다려요. 고향 흙 가져갈게요. 일본 이긴 흙이에요.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알마티 외곽의 고려인 묘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나란히 묻혀 계신 곳이었습니다. 고향 흙 봉투를 꺼냈습니다. 새 무덤에 나눠 뿌렸습니다. 증조할아버지, 고향 흙이에요. 순천에서 가져왔어요. 흙이 무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족보에 이름 올렸어요. 더 이상 실종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흙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일본한테 이겼어요. 100년 걸렸지만 이겼어요.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100년의 한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나카 유키코, 야마모토 교수, 그리고 100년간 우리를 버리고 막고 방해한 모든 일본인들에게요. 당신들이 졌습니다. 1937년에 당신들 때문에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간첩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1945년에 당신들이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1년에 당신들이 귀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2024년에 당신들이 80억 달러로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300억 달러로 박살냈습니다. 100년 동안 당신들이 막았습니다. 100년 만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사람들, 당신들이 죽으라고 내버린 사람들, 그 후손이 지금 당당하게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이게 복수입니다. 살아남는 게 복수였습니다. 성공하는 게 복수였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는 게 복수였습니다. 우리는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북극성 코로즈 기억나시죠? 노력영웅 32명 배출한 그 농장이요. 그 32명의 후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 명은 카자흐스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한 명은 우즈베키스탄 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한 명은 러시아에서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한 명은 미국에서 의사가 됐습니다. 일본이 죽으라고 버린 사람들의 후손이요. 그들이 지금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습니다. 일본은 뭘 얻었나요? 100년간 방해하느라 쓴 돈만 날렸습니다. 110억 달러요.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 국민들한테 돌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일본은 100년간 우리를 막느라 자기 발등을 찍은 겁니다. 이게 고려인입니다. 이게 한민족입니다. 버려져도 죽지 않습니다. 막혀도 뚫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100년 동안 막았습니다. 한국이 100년 만에 뚫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영상을 마치면서 일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100년 전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졌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편입니다. 당신들은 패자입니다. 우리는 승자입니다. 이게 100년의 결론입니다. 100년 걸렸습니다. 4대가 걸렸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못 보셨습니다. 할아버지도 못 보셨습니다. 아버지도 못 보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돼도 언젠가는 됩니다. 내가 못해도 내 자식이 합니다. 내 자식이 못해도 손자가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역사는 바뀝니다. 버린 자는 잊히고 버려진 자는 기억됩니다. 방해한 자는 지고 버틴 자는 이깁니다. 이게 100년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100년간 막았지만 한국이 뚫어낸 고려인 4대의 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750만 동포들이 당당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역사는 바뀝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